안녕하세요.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와 가족 여러분. 금번 송년 행사의 사회를 맡은 연합회 김진화 차장입니다. 올해는 또 한 명의 반가운 사회자가 저와 함께 하는데요. 저희 연합회에 새롭게 합류한 고성준 사회복지사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성준 사회복지사입니다. 송년 행사를 통해 환우분들과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2022년은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요. 희귀난치성 질환과 관련한 정책들이 한 걸음씩 변화해 나가고 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연합회 사무국에는 새로운 신입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직까지 마스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여러 대면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환우와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 기회가 정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 2023년이고요. 우리 성준 선생님에게는 올해 어떤 것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까요? 우선 저에게는 2022년이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분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그런 해입니다. 연합회에 입사하고 나서 좀 여러 사업들도 해보고 행사들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면으로 전환해서 진행했던 행사들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치유 글램핑 행사라든가 네. 그리고 농구 경기 관람 추천 행사라든가 이런 대면 행사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그동안 비대면으로 다 행사들을 진행했었잖아요. 다시 이제 예전처럼 얼굴 보면서 활동하는 게 예전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또 무엇보다도 환우분들이 진짜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되게 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행사에서 예전에 배웠던 우리 환우와 가족분들을 만나 뵈면서 너무 이 일상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2023년 송년 행사는 지금보다 더 일상을 온전히 회복해서 많이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금번 송년 행사는 고단했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우리 환우와 가족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준비했습니다. 네, 특별히 올해는 저희 연합회가 정말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여러 일들을 해왔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연합회 김재학 회장님, 정진양 사무총장님, 김진아 사무국장님과 그리고 저희 연합회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를 믿고 의지해 주시는 저희 연합회 소속 환우단체 그리고 환우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오늘의 이 뜻깊은 송년 행사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 안팎에서 물심양면으로 정말 많은 도움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 강연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상의 수신 또는 오디오 상태가 다소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올 한 해 마무리 송년 행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송년 행사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 및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연합회를 이끌어 주시는 김재학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와 가족 여러분, 연합회장 김재학입니다. 어느덧 2022년의 끝자락인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연말이란 우리에게 늘 설렘과 기쁨을 안겨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손길들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강연을 준비해 주신 세 분의 강연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평소 좋아했던 개그우먼 이성미 씨께서 첫 번째 강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한 저희 연합회의 이사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유한옥 교수님께서 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우리 환우와 가족들을 위한 강연을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오늘은 성탄 분위기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가랜드를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저희 연합회의 여러 사업들과 토론회, 간담회 등의 행사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앞으로 2023년부터는 우리 환우와 가족들을 위한 지원 체계와 치료 환경의 개선이 더욱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리라 기대가 큽니다. 환우와 가족 여러분께서도 저희 연합회의 힘찬 발걸음에 많은 응원과 애정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우리 연합회 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세학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연을 맡아주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강연은 사랑하며 사는 삶에 대한 주제로 개그우먼 이성민 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연은 유전자 진단 및 분석과 성숙한 페이션트 무브먼트를 주제로 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여성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유한욱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참여형 원예치료 강연인데요. 원예 프로그램 키트 여러분 모두 잘 받아보셨죠? 순서가 시작되면 준비해 두신 키트를 함께 열어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복지원예사 윤숙병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네, 개그우먼 이성미 선생님, 그리고 이완욱 교수님, 그리고 윤숙병 선생님께서 우리 환우 가족분들과 함께 나눌 정말 귀한 강연 열심히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매 순간 놓치지 마시고 두 눈은 크게 뜨고 두 귀는 활짝 열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미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제 우리 환우와 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강연 준비해주신 이성미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강연 들으면서 참 우리 스스로와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좀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연 들으면서 좀 중간중간에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환우 분들께서도 그러셨을 거라고 믿고 아주 따뜻하고 좋은 강연 준비해 주셔서 이성미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강연입니다. 저희 연합회 이사님이신 유한욱 교수님께서 이제 진행해 주실 건데요. 교수님께서는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강연을 줌으로 많이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강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우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오늘 매우 추운 날씨인데 오늘 제가 30분간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강의를 부탁드려서 제가 유전자 검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한 25분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을까 그럽니다. 저는 아산병원에 있다가 올해 2월에 차의과대학 분당 차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유한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유전체라는 게 뭐고 유전자, 염색체, 또 우리 유전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또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를 봤는데 우선 유전자 검사라기보다는 유전체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가 이런 검사를 필요로 하나, 또 이게 굉장히 비싼 검사들인데 이럴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그런 것들을 유의하겠습니다. 그럼 유전자와 염색체는 뭔가 지금 말이 많이 써 있는데 제가 이 파란색 글자 위주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몸이 많은 세포,
마치 큰 건물이 조그만 벽돌로 구성되어 있듯이 수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 내에는 핵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DNA 또는 우리나라 말로 염기라는 하나의 화학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가닥의 실인데 둘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염기에는 네 가지 종류의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염기 덩어리, 이 DNA 덩어리들이 뭉쳐서 보이는 것들이 염색체예요. 그러면 한 세포당 수주 각 세포당 30억 쌍 이렇게 두 실타래가 둘이니까요. 30억 쌍의 염기가 존재하고 이 안에 이제 유전자는 2만여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염색체는 도서관에 가면 서가, 큰 서가가 큰 서가부터 작은 서가까지 있겠죠. 서가를 얘기하는 거고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은 유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에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DNA 연결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책이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겠죠. 유전자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는 염색체는 이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실타래 같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아주 만약 빽빽하게 들어있냐면 여기 테니스 공에다가요 40km면 어마어마한 40km는 굉장히 긴 실타래를 갖다가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꽉 집어넣은 것 같다 양식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이제 영어로는 컴팩트하다. 굉장히 아주 그냥 꽉 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유전체의 구조인데 유전체가 이렇게인데 실제로 우리 유전자는 요거 4분의 1에만 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4분의 3은 여기 4분의 3은 그냥 염기설이 있긴 있어요. DNA가 있지만은 반복이 되고 DNA의 산물이 이게 단백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단백질은 안 만들어져요. 단백질을 관여하는 것은 4분의 1이고 그 중에서도 전체 유전자 아까 30억이면은 이거의 1% 남는 400만 개 정도만 실제로는 이제 엑손이라고 해서 요것이 단백질을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럼 요 나머지 요 24%는 뭐냐? 우리가 인트론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우리가 염색체 검사, 또 여러분들 마이크로레이 검사, 그냥 DNA 검사한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뭐 패널 검사한다고 그러고 엑솜 검사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염색체 검사는 뭘까요? 염색체 수적인 이상 서가가 제 모양을 갖춰서 46개가 잘 놓여 있느냐 누가 21번 서가를 하나 더 갖다 놨다. 그럼 뭐예요? 다운증이라는 거죠. 이거는 큰 덩어리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서가에 있는 꽂혀 있는 책들이 누가 몇 번을 빼갔는지 더 갖다 놨는지 아니면 서가가 모서리가 망가져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마이크로 어레이 검사예요. 염색 검사로는 이걸 자기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아주 미세한 결실이나 중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염색체 검사가 마이크로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다 정상이다. 이 두 개가. 그러면 이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을 꺼내가지고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친자도 알 수 있고 또 뭐 범인도 잡을 수 있고 그래요. DNA 검사로. 또는 진짜 질병 진단에도 이용해서 병을 진단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책을 한 권 한 권 끄집어서 책을 읽는 거지만 이 패널 검사라는 거는 어느 처가 있는 책을 몽땅 빼가지고 마치 막 근육병이다. 그럼 근육병이 그 일으키는 유전자가 책이 한 권이 아니거든요. 수십 권의 책이 있거든. 수십 권의 책의 이상이 각각 다른 종류의 근육병을 만들어낸 뭐 근육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면은 그 책들을 다 끄집어내서 읽어봐야 돼. 이게 패널 검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나라가 보험을 해주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전장 엑솜, 전장 게놈 아까 엑솜이라는 건 전체 유전자 1%를 다 보는 거예요. 책만 뽑아서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엑솜 검사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보험은 안 되지만 외국에서는 보험을 다 하고 있고 일반에 이제 임상 검사로 쓰이고 있죠. 전장 게놈 시퀀싱이라고는 아까 얘기한 4분의 3은 그냥 DNA 염기서열 전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다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양을 많은 읽은 거죠. 검사는 이제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옛날엔 지금 우리 사람 염색체 검사가 우리가 중고등학교만 졸업해도 46개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근데 1956년도까지 그걸 몰랐어요. 현미경으로 봤는데 잘 몰랐어요. 46개인지를.
그 다운증이라는 것이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많아서 생기는 거다. 이걸 59년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60년대에는 이 염색체 검사가 아주 그냥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하나의 유전자 검사 중에 하나였죠. 지금은 뭐 너무나도 쉬운 거고. 그다음에 모든 애들이 태어나면 신생아들 발뒤꿈치에서 이제 그 여과지 종이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신생아 선청서 대사질환 스크린을 하는데 이건 벌써 60년대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부터 하기 시작했지만은 그러면 실제로 DNA의 그 글자가 잘못돼가지고 병이 생겨난 거는 70년대 후반이었고 지금은 염기서열 그 DNA 시퀀싱 한다 그러죠. 분석하는 기가 자동화돼서 기계가 나오는데 이제 80년대 후반 피쉬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레이 이런 건 딱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에 개발된 거고 염색체 검사, 유전자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사를 통하지 않고 의료진을 통하지 않고 직접 머리카락을 뽑은다지 그다음에 침을 뱉는다든지 그래가지고는 유전자 분석 회사에서 보내면은 이제 검사를 해주는 그러다 우리가 소비자 직접 주문 유전자 검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거를 그 몇 개 항목에만 제한하고 있죠. 그다음에 요새 말하는 뭐 NGS 또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방법 이거는 2000년대 중반부터 나온 거고 또 산모 혈액 속에서 태아의 DNA를 이렇게 추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지 21번 또 21번이나 18번이나 13번 염색체 개수를 이거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육모막 검사, 양수 검사였지만은 그래서 검사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진단을 병을 진단한 산전의 검사가 있고 출생 후의 검사가 있고 증상 발현 전에 검사하는 게 있고 요거 조금 복잡한데 캐스케이드는 도미노 같이 한 사람이 측정함으로 딴 사람도 다 해야 되는 거. 만약에 뭐 애가 유전자가 양성으로 나왔다 그럼 부모도 해보고 부모의 뭐 사촌 또는 부모의 형제들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이런 캐스케이드 제네틱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고 산전 검사는 PG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서 그 배아를 검사하는 거고 임신이 이미 됐다면 임신 13주 때 육모막 검사하는 거예요. CVS 육모막 검사. 주수가 너무 넘어갔으면은 이제 16주가 넘어가면 양수 검사. 근데 요새는 이제 산모에서 혈청에서 검사도 할 수가 있는 게 NIPT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암 환자들한테서 항암제를 선택할 때 이 약이 잘 든다 안 된다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컴패니언이라는 건 친구 검사. 이 약을 쓰기 위해서는 그 검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정밀의학인 거죠. 말하자면 정밀하게 그것만 치료하는. 왜냐면 약이 엄청 비싸니까 또 약이 잘 듣는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가 지금 유전자 검사는 아니지만은 생화학적인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약물 반응 같은 것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뇌졸중이 생기면 혀가 이 피를 묽게 하는 혈액 응고 항응고제 같은 거에 복용하는데 그게 유전자 향에 따라서 약을 조금만 써야 되고 많이 쓰고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용량을 적게 써야 돼요. 많이 쓰면은 오히려 피가 너무 지혈이 안 돼가지고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검사라든지 또 뭐 보인자 검사라는 거든지 이 소인 검사는 논란이 많죠. 아직은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병이 잘 걸렸는지 비만할런지 또 당뇨병이 걸릴 확률은 얼마인지 키는 얼마인지 이런 거는 이제 지금은 정확치는 않죠. 향후는 가능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는 거고 그냥 연구 목적으로 하는 검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마 보면 희귀질환에서는 이게 뭐 아직 안 알려진 거다. 그러면 연구비로 그냥 무료로 해드리죠. 이게 이제 산전 검사인데 국내에서 처음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한 30년 전에 했던 이 환자는 이렇게 이 부모는 이렇게 애를 남자애를 다 잃었어요. 셋을. 얘도 그래가지고 내가 와서 한전 진단했는데 뭐 이게 좀 드문 병이지만 요소 회로 대사 이상 중에서 이제 단백질만 먹으면 애가 암모니아가 올라가서 신생아 때 사망하는 그런 병인데 이제 그때는 육모막 검사를 한 거예요. 아기를 가진 다음에 얘를 검사해 보니까 남자애가 주로 많이 걸리는데 환자이기 때문에 인공유산 한 거고 정상적인 여자애를 낳았고 이거는 이제 임신한 다음에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이때 진단을 몰랐을 때 이렇게 죽었어요. 그냥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서 이제
배아 검사를 하는데 이제 법으로 한 170, 80조 이렇게 제한이 돼 있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또 한 번에 되는 것도 잘 아니고. 그런데 유전자 검사로서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우선 검사가 정확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걸 분석적인 타당성이라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보험 급여도 해주고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예민하고 특이도가 높아요.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검사가 의미가 있는 양성으로 나왔으면 진짜 양성이 진짜 질환이 있는 건가? 음성이면 진짜 질환이 없는 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거는 검사가 정확한가? 오타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걸 보는 거고 이거는 참을 참이라고 그러고 가짜를 가짜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양성이라고 해도 환자가 아닐 수도 있고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환자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까지도 좋고 그다음에 이게 해가지고 뭐 치료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다음번에 또 이런 치명적인 질환을 낳는 애를 예방할 수 있느냐? 이런 건강을 증진시키고 환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이걸 왜 임상적 유용성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우리가 이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검사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DNA 검사는 우리가 DNA 하잖아요. 여기 목표화된 검사가 있어요. 딱 집어가지고 어느 선생님이 너무 아주 실력이 좋아. 딱 보니까 얘는 이런 병이네요. 그럼 이것만 검사하면 되겠어요. 그럼 그 유전자를 딱 집어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게 단일 유전자 검사.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었죠. 근데 얘는 보니까 이런 부류의 병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에는 뭐 예를 들면 심장이 두꺼워졌다. 그러면 딱 찝지 못하고 심장이 두껍게 하는 병들이 있거든요. 그 유전자를 모아놓은 검사가 있어. 패널 검사라고 그러죠. 그럼 또 지적장애가 있어. 지적장애와 관계된 유전자가 한 200개 되거든요. 그건 모아놓은 검사. 그런 걸 하는 게 패널 검사인데 이거는 다 차세대 염기 분석으로 하는 거고 글자 하나 두 개가 잘못된 거는 이 염기 서열을 분석하면 알지만 많은 글자가 결식이 됐다, 떨어져 나갔다 이런 거는 시퀀싱이라고 하는 거로 해서는 몰라요. MLP는 방법으로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글자가 50개가 날라갔다, 100개가 날라갔다. 이거는 1000개가 날라갔다. 이런 건 MLP라는 거 해야 돼. 근데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엄마, 아빠, 애 해가지고 전장 액성 검사하는데 엄청 비싸죠. 네? 또는 전장 유전자 검사. 이건 지금 연구 목적으로만 지금 되게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글자가 잘못되는 걸 보는 거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에 유전자가 그 서가의 책이 떨어져 나가 있는 염색체 마이크로레이라고 하는 건 책장에 1번부터 끝번 책장까지 쫙 보는 거예요. 책이 제대로 꽂혀 있는 배열이 빠진 게 없는 거. 피쉬라는 거는 어느 특정한 책이 빠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피쉬는 의심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얘는 디조지 증후군이다. 디조지 증후군은 22번 염색체의 아랫단, 그게 결실이 된 거거든요. 책이 한 10대권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딱 찍어서 보는 건데 그렇게 실력이 있으면 피쉬를 딱 하지 보고 가야 돼요. 또 윌리엄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본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 그냥 어레이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염색체 검사는 그냥 기본적인 검사지 큰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가가 23쌍 있고 거기에 46개 보는 거고 크게 손상되지 않는 미세한 서가의 손상은 모른다 그러죠. 근데 염색체의 큰 이상들은 대개는 임신 초기 유산이 돼요. 초기 유산된 애들의 태아를 검사해보면 반은 염색체가 문제가 있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짝을 여기서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짝이 틀린 거예요.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런 애들은 이런 염색체가 더 많거나 제일 많은 건 6번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애가 생기지 않죠. 자연우산인 거지. 그래서 드물게 나는 100명당 하나, 200명당 하나는 염색체가 염색체의 큰 이상의 증상은 대개는 잘 안 자라고 지적인 장애가 있고 얼굴이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염색체 이상은 수가 잘못된 거 또는 구조, 결식이나 이런 걸로 나누게 되죠. 어떤 상황에 받아야 되느냐? 딱 봐가지고 얼굴 모양이 이상해. 봐도 다운 증후군 같아. 보면 터너 증후군 같아. 얘는 뭐 같아? 이런 거. 또는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애매해. 이런 거. 또는 선천적인 기형이 하나 있으면서 발달 장애가 있는 거. 그냥 지적 발달 장애 하나만 가지고는 잘 안 하고
그거와 동반돼 가지고 얼굴도 이상하거나 또는 무슨 기형이 있거나 아니면은 두 부부가 임신만 하면 초기 자꾸 자연유선이 반복이 돼요. 그럼 두 부부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임신 중에 검사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NIPT 같은 것도 하고 초음파가 이상하다, 목둘레가 두껍다. 그러면 염색체 검사를 하죠. 근데 그때 이미 임신을 했기 때문에 중모방이나 양수 검사하고 이 산모 나이가 35세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제 21년 염색체가 하나 많아지는 다운 증후군 빈도가 한 200명당 하나가 돼요. 그냥 정상적으로는 800명당 하나인데 그쪽 빈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권하죠. 그러면 이제 부모의 없는 색체가 이제 우리가 균형 전자라고 해서 보인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본인들은 괜찮지만은 염색체 모양이 이상하지만 양은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인데 그분들이 결혼을 하면 그 자녀는 불균형이 오거든. 불균형이 올 수도 있고 균형이 있을 수도 있고 정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불균형이 되면 이제 뭐 자연유산이 되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러죠. 종양에서도 검사를 해요. 특별한 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든지 뭐 림프종 이런 데서도 이제 종양 있는 환자들은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혈액이나 그 종양 조직을 가지고 세포 염색체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아주 노동 집약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노력이 많이 들고 피쉬라는 거는 우리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한 염색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요게 이제 염색체 소가라고 이제 책이 있는데 여기 두 쌍이니까 여기 초록색, 빨간색이 붙여보는 거예요. 형광 물질을 DNA가. 여기 보면은 여기 한 쌍 한 쌍이 있는데 얘는 다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얘는 요거 파란 책은 있는데 빨간 책이 빠진 거잖아요. 그 유염색체 요 서가에 빨간 책이 빠져버린 거지. 결실이 있는 거지, 결실.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한 쌍이고 이 한 쌍이 결실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특정한 요거 7번이다. 22번이다. 17번이다. 딱 거기에 맞는 거를 선택해 붙여봐요. 피쉬 검사하는 거죠.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22번까지 쫙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붙여보는 거예요. 그럼 염기 서열의 양이 이제 많으면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고 양적인 변화를 많으면은 뭐예요? 정상에 비해서 많으면 중복이 더 많으면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딱 일치해야 돼요. 양적인 변화를 보는 게 어레이 검사다. 어레이 검사로서는 책이 더 많이 꽂혀 있냐, 모자르냐 이런 걸 결실이나 이런. 그래서 중복 검사는 결실 특정 부위, 여기서 말하는 특정 부위가 결실되는 중복. 여기 보면 똑같죠. 여기도 빨간 거, 파란 거, 파란 거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레이 검사는 이런 거예요. 양적인 변화, 처음부터 균형이 책장에 책들이 잘 가지런하게 많지도 않고 적지 않고 같이 해야 돼요. 이게 양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 염색체에서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양만 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균형 전자라고 했죠. 염색체 모양이 이상한데도 그냥 양은 정상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걸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염색체 검사랑 항상 같이 해야 되고 적응증에 따라 보험도 되겠죠. 그래도 비싸죠. 한 4, 50만 원씩 해서 두 개 나왔거든.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느냐? 출생 전에는 산전 초음파상 폐하에 기형이 있다. 이 애기가 분명히 여러 가지 심장 기형도 있고 뭐 잘 안 자라고 뭐도 있고 그럼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참 해석이 중요하죠. 했다고 해서 다 결국 해석이 용이한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태어난 후에는 원인 모르는 지적 발달 장애 기형이 있는 경우. 요새 태어나면 무슨 신생아 기형 검사라는 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태어나면 뭐 기형 증후군 뭐 몇십 개 받는다고 다 하는데 그건 한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순한 지적 발달만 있는 거, 자폐 이런 거는 아니 모양도 정상 이럴 때는 잘 안 나와요 이게요. 산전 염색체 마이크로는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얘의 기형의 원인인지 아니에요. 괜히 그냥 잘못돼서 아기를 안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 전자의 경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일반 염색체는 짝으로 가지 반으로고 실이에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들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염기서열 분석은 이렇게 뭐 요새 자동화가 되고 이런 차세대 분석 염색되고 기계도 굉장히 많고. 그럼 이제 DNA 검사로 돌아갈게요.
책을 한 권 꺼내가지고 세 번, 서가의 진을 중에서 책 한 개를 꺼내 책을 읽으면서 글자가 세 번의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책이 두꺼우면은 읽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되게 1, 2주 걸리거든요. 책이 두꺼우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요. 유전자가 크면은 비용을 더 받지. 그러면 이거는 진료실에서 아주 의사 선생님이 쫙 특정한 질환을 의심해가지고 콕 집어서 의뢰해야 돼요. 또 여기서 안 나오잖아요. 아, 이 책 이게 아닌가 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책을 또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또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지금 이렇게 단일 유전자를 콕 찍어서 할 수 있는 병이 유전병이 한 5천 개 정도 돼요. 이게. 그리고 일부 질환에서는 유전자 검사 비용과 산전 특례 보험급여도 혜택 주고 있죠. 이런 거죠. 책장이 이렇게 서가 쭉 있는데 서가 통째로 없어. 이 책을 끊어서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책이 뭉그러서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는 I have cat이랑 I have a rat는 다르죠. C하고 R을 하나 들리면서 여기는 고양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쥐를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히 뜻이 반대된 거예요. 글자 하나가 오타가 생겨가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타가 있어도 그냥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돌연변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SNP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연변이의 종류가 이렇게 이거 과거변이라고 하죠. 이게 틀렸어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글자가 없어 결실변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유전자를 하나하나 보는 건 낚시꾼이 하나하나 들이우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콕 찍어서 하는 단위 유전자 검사고 아까 패널 테스팅 딱 찍은 못 찍겠지만 얘가 근육병 종류다. 얘가 무슨 심장의 뭐 종류다. 그러면 이렇게 한 부분만 보는 거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다 해. 근데 너무 많은 정보가 나와가지고 이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전자 분석을 하면 이게 쭉 읽는데 이게 이제 정본 책이 있어요. 책에다가 맞춰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를 쭉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근데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읽었어. 한염기 서열을 아주 다 읽었어. 여기 보면은 얼마 못 읽었어.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읽을수록 넓게 골고루 읽을수록 결과가 정확하죠. 기계도 이제 많이 나오고 비싸죠. 그 패널 테스팅이라고는 아까 얘기했지만 유전자 질환 군이에요, 군. 뭐 유전성 신경근육병, 심근병, 키 작은 병, 눈질환, 결기하는 거, 면역력 이렇게 다 패널로 돼 있어요. 비용도 많이 들죠. 또 시간도 걸려요. 지금 한 달쯤 걸리죠, 대비는. 근데 때로는 이제 이게 근데 이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검사하고는 해석을 안 하고 선생님의 환자들이 이거 무슨 일 말인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다시 가져와서 해석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글자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등급이 있어. 우리가 무슨 뭐 VIP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프레스티지, 이코노미듯이 병이 확실한 원인. 이게 그냥 이 글자 오타가 확실한 병의 원인입니다. 딱 결정 끝. 그다음엔 뭐냐? 병의 원인일 가능성이 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근데 중간은 나 모르겠어. 이게 의미가 불분명해. 몰라. 이런 경우도 꽤 많아. 근데 병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 아마 아닐 거예요. 이건 확실히 아니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답답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패널로 나와지면 이게 더 연세를 많이 해볼 수 이런 문제가 이게 만약에 홀엑선 검사 우리나라는 보험이 안 되거든요. 2만 권 책을 다 읽어. 그러면 한 2만 개 이상의 오타가 있어. 모든 책을 동일한 수로 읽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만 개의 오타가 발견되는데 이 어느 게 진짜 병의 원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해요. 전장 유전자면서 더 해요. 이거 수백만 개 이상의 발견돼요. 그럼 수백만 개 중에 어느 게 하나가 원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검사실이 잘 성립된 검사실에서는 임상적 검사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아까도 확실한 병의 원인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급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검사를 받아 주의할 점 동의서를 반드시 동의를 하셔야 돼요. 18세 미만의 아동도 소아를 따로 받아야 돼요. 보호자 설명도 나한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개인 정보니까 보안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검사 받기 전에 유전 상담도 받아야 돼요. 이 검사는 비용이 얼마고 뭐 어떻게 하는 거 결과가 언제 나오고 이게 양성일 때가 진짜 양성 음성이라도 환자의 확률이 얼마가 되고 또 이게 양성으로 나오면은 누구누구 또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다른 가족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검사를 반복해서 받아요. 어떤 보호자는 검사를 여기 가서 하고 저기 돈만 들어요. 정확하게 일단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그 검사의 결과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컴퓨터 베이스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재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유전자가 새로 나오고 지금은 몰랐지만 새로 나오기도 하고 또 환자가 발견돼가지고 그 환자 보니까는 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등급이 달라져. 지금까지는 이코노미였는데 승급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에서 이 재분석할 때마다 돈을 받지. 재분석해 주세요. 공짜로 안 해줘요.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시퀀스는 따. 그 데이터를 다 그 검사실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데이터는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걸로 해서 올려놓기도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재분석은 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이제 가서 담당 선생님 여쭈면 돼요. 새로운 유전자가 많이 발견되고 새로운 염기세를 가진 환자도 한 정도 달라진다는 등급이 바뀐다는 거. 모든 질환의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검사에도 최대 30에서 다 3분의 1에서 3분의 2에서 반은 꽝 안 나와. 돈 100만 원 들려도 안 나와. 근데 물론 이제 선생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아무나 다 한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죠. 의심이 되는 환자한테서 해야 되죠.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30분 하기로 해서 쫙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공유를 중지할까요? 제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튜브에서 아마 계속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한욱 교수님 준비해주신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희 연합회 이사로 오랜 기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늘 우리 환우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치료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애정어린 고견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강연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쉬우시죠? 소리가 들리나요? 네, 네, 앞으로 열흘 정도 지나면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설레는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원예 치료 키트를 열어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어떤 선물이 담겨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 기대해 보시면서 강연을 준비해 주신 우리 윤혜원 복지원예사 선생님을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환우님들과 가족분들, 올해도 변함없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치료사 윤혜원입니다. 1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에 만들 건 크리스마스 장식은 갈란드예요. 갈란드는 원예용 장식품을 길게 엮어서 벽이나 문에 장식을 하는 것인데요. 먼저 희귀난치성 연합회에서 박스가 도착했을 거예요. 자, 박스를 혹시 먼저 뜯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와 같이 우선 이 안에 어떤 갈란드가 들었는지 같이 풀어봐요. 자, 우선은 리본은 옆으로 치워주시고요. 자,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와우! 박스에 이런 모양의 갈란드가 들었는데요. 우선 재료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과일 말린 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오너먼트들을 들어있는 봉투가 있고요. 저는 노란색 방울이 있는데 이건 랜덤으로 발송이 돼서 뭐 비즈가 들어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노란색 털뭉치가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는 다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양을 가진 장식품도 있고요. 와, 장화도 있고요. 자, 지난번 그 작년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었을 때처럼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전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도 있고요. 자, 나무를 묶을 끈도 있어요. 그러면 박스를 잠시 덮어서 박스는 밑으로 치워주시고요. 자, 맨 처음에 우선은 비닐봉투에서 하나씩 빼볼게요. 그래서 같이 한번 빼주세요. 자, 이렇게 예쁜 장화 모양 그리고 사슴 모양의 오너먼트들. 자, 요거는 오렌지 말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선생님들이 다 준비해 주셔서 철사로 묶어 주시고 리본으로 다 묶어 주시니까 이렇게 꺼내 주시고요. 자, 저는 노란색 솔방울, 이것도 봉투에서 꺼내서 자, 이렇게 털실을 받으신 분들은 모양을 좀 동그랗게 이렇게 미리 만져주시고, 자, 비즈를 받으신 분도 혹시 모양이 흐트러졌는지 모양 한번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쿠션 모양의 오너먼트도 있고, 자, 별 모양도 있네요. 자, 요거는 말이고요. 오너먼트들이 너무 예쁘네요. 올해는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예쁜 것만 준비해 주셨는데 종류는 다 달라요. 저 선생님 이거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가지고 있는 거 다 풀러서 병정도 있고요. 자, 이렇게 테이블 위에 쭉 펼쳐 놓아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이렇게 긴 나무가 있을 거예요. 이 나무에다가 맨 처음에 제일 큰 요 열매가 달린 나무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장식을 할 건데, 요렇게 옆에다 다셔도 되고 뭐 중앙에 다셔도 되고, 나는 요 측면에 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내가 먼저 디자인을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측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달아볼게요. 자, 다는 건 뒤쪽에 보면은 철사가 있어요. 철사를 이렇게 펴주시고, 자, 초록색 철사 잘 보이시죠? 요거를 이렇게 방향을 잡으셔서, 자, 이 철사 고정하는 거는 작년에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철사를 자, 이렇게 꼭꼭 눌러서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꽉 고정이 되도록 조금 꽉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렇게 풀리지 않을 정도로 3번에서 4번 정도 꽉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남은 철사는 나중에 저희가 요거를 고정할 때 쓸 거라서 우선은 이렇게 두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두고서 책상에 두고서 나는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얘가 이쪽에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테이블을 조금 치울게요. 그리고 저는 노란색 요게 볼이 요 정도. 그리고 얘는 이렇게 달아서 뭐
요 정도 길이로. 그리고 별을 저는 가운데다 두고 싶어요. 그래서 별을 가운데다 두려고 했더니 여기까지 테이블까지 다 보이죠? 네네. 별을 가운데다 두려고 했더니 조금 짧아서 조금 긴 걸 이용해 가지고 리본이 좀 길어서 얘는 그래서 이렇게 묶어두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을 조금 바꿔봤어요. 그리고 별은 철사가 있고 철사로 묶을 거니까 이 정도 길이가 좋을까? 이렇게 한번 놔보고요. 노란색 볼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더 예쁠 것 같아서 그리고 요 양말을 이쪽에다 둬야 되겠다. 이렇게 대충 아주 큰 것들을 굵게 디자인을 한번 잡아봤어요. 그리고 쿠션은 어디에다 놓을까? 요렇게 조금 짧게 놓을까? 뭐 이러면서 약간 지그재그가 되도록. 그래서 길이가 똑같이 맞춰지지 않아도 되니까는 약간 길고 짧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 조금 작은 것들은 나중에 달아도 되고 조금 큰 것들을 먼저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를 좀 해놓고요. 먼저 저는 털실을 이렇게 풀러서 털실을 먼저 가운데다가 묶어 볼게요. 자, 그러면 털실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털실 길이가 조금 짧게 요 정도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묶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묶어주시면 돼요. 자,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2번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꽉 이렇게 해서 풀리지 않도록 묶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떨어지겠죠? 자, 요것도 지금 이렇게 털실 하나 달았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 양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양말은 조금 길게 이렇게 나오도록 여기 철사, 갈색 철사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벌려서 아까 맨 처음에 고정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철사를 고정해 주시면 돼요. 철사가 고정해서 잘 안 움직인다고 하면 이렇게 3번에서 4번 정도 돌리시고 끝에를 잡고 철사 붙잡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철사가 자기 고정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 딱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2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길이가 어때요? 다르죠?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이쪽에다가 별을 달 거예요. 선생님 거랑 다 똑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양을 맞게 배치만 하시면 돼요. 자, 저는 별을 이렇게 끝에다가 달아볼게요. 자,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돌려서 3번, 4번 돌리고 자, 이렇게 움직여서 끝에를 잡고 살짝 돌리면 철사가 이렇게 자기 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자, 이렇게 세 번째 별까지 달았어요. 자, 별이 좀 움직이네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저는 얘를 가운데 조금 길게 이렇게 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슴 모양이 있는 오너먼트는 요 가운데쯤에다가 얘도 똑같이 그냥 리본으로 묶어주시면 되거든요. 풀리지 않도록 밑에까지 꽉 잡아가지고 리본으로 묶어서 걸어주시면 돼요. 2번 묶어주세요. 풀리지 않도록. 저는 풀려서 한 번 더 묶을게요. 저희가 벽에다가 달아놨는데 오너먼트들이 뚝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오너먼트가 얘는 길이가 조금 길죠. 자, 그 다음에 와, 저는 이 쿠션이 왔네요. 쿠션을 저는 여기다가 조금 짧게 걸을까봐요. 이렇게 길이가 조금 짧게 해서 얘도 이렇게 철사가 다 있거든요. 철사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 양말 건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도록 나무 뒤에서 걸어주세요. 참, 선생님은 나무가 두꺼워서 하나예요. 근데 나무가 2개가 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조금 나무가 얇아서 저희 선생님들이 2개를 보냈으니까 2개를 한꺼번에 잡고서 거기에다 묶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쿠션까지 달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이 너무 예쁘네요. 이 말을 자, 리본을 가운데로 옮겨서 무게중심을 좀 잡고 잘 안 움직여지네요. 자, 이렇게 가운데로 움직여서 균형감 있게 이렇게 균형감 있게 잡은 다음에 별이 조금 짧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별보다 저는 조금 길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그래서 얘도 자, 맨 처음에 들었던 여기를 들고 이렇게 하면 별이랑 길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봐 주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사슴하고도 길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그럼 사슴보다 저는 조금 짧게, 별보다는 조금 길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맞춘 다음에 다시 한번 묶어주세요. 풀리지 않도록 2번 꽉. 자, 밑에까지 잡고서 다시 한번 리본을 꽉 묶어서 풀리지 않도록 네, 힘줘서 묶습니다. 네, 이렇게 묶어서 자, 어때요? 제법 모양이 나오죠, 이제? 예쁘죠? 이거를 벽에다가 걸어놓고서 장식하실 거거든요. 자, 이렇게 길이를 다시 한번 맞춰가면서 이제 뭐 남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예쁜 쿠션도 남았고요. 그리고 요렇게 앞으로 잡을 거예요. 오렌지 말린 것도 남았고, 그리고 병정 이렇게 3개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사이사이에 어디에 들어갈까?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보시고요. 여기다도 한번 넣어볼까? 여기다도 한번 넣어볼까? 이러면서 사이사이 빈 부분에다가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쿠션은 여기 별 옆으로 들어갈까 봐요. 이렇게 조금 짧게 하고 싶어서 아까 묶어놓은 맨 처음에 묶어놓은 거 속으로 이렇게 길이를 좀 맞춰서 다시 한번 똑같이 묶어주실 거예요. 자, 잘 따라오고 계세요? 몇 개나 남으셨어요?
자, 요렇게 별이랑 근데 별이랑 길이가 조금 달라야 되니까 자, 조금 팽팽하게 해서 별보다 저는 조금 짧게 해서 다시 묶을게요. 꽉. 자, 와, 이제 제법 모양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하나는 오렌지고 병정인데 얘는 어디에 넣으면 예쁠까요? 자, 오렌지는 여기에, 그리고 병정은 조금 길게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아니면 노란색 옆에 여기도 괜찮겠네요. 저는 결정했어요. 오렌지는 왼쪽에다 이렇게 둘 거고요. 병정은 아까 맨 처음에 간 사슴 오너먼트보다는 조금 짧게, 이렇게 방울보다는 조금 길게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넣기로 저는 디자인 결정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같이 남은 거 이제 묶어봐요. 자, 쿠션보다는 조금 짧고 쿠션보다는 조금 짧게 높낮이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렌지는 조금 짧게 묶을게요. 잡아서 리본 길이는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꼭 선생님처럼 짧게 안 하셔도 돼요. 길게 하셔도 돼요. 자, 얘도 풀리지 않도록 리본을 꽉 잡아서 묶어주시고, 자, 마지막 병정까지 묶고서 제가 이제 마지막 디자인 다 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얘도 길이를 한번 맞춰봐요. 그러면 노란색 이 솜털보다 방울보다는 길게, 그리고 사슴 오너먼트보다는 짧게, 요 정도 길이면은 딱 좋겠다 싶어서 여기에다가 묶어줄게요. 길이를 잘 맞추면서 이제 마지막 거 묶으면 갈란드 장식이 90%는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묶기만 하면 되네요. 길이를 마지막 것까지 잘 맞춰서, 자, 이렇게 지그재그 자, 리본은 항상 아까랑 똑같이 풀리지 않도록 꽉 묶어주세요. 자, 꽉 묶고, 자, 우선 장식품을 다 걸어서 완성이 됐어요. 와, 완전 근사하죠?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이제는 얘를 저희가 벽에다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벽에다 걸 수 있는 노끈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끈을 풀러서 우선은 끝에다가 자, 2바퀴 정도를 이렇게 감아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고정을 해 주세요. 꽉. 자, 그리고 묶는 지점이, 자, 이 위쪽을 향하게 묶어 주셔야지 나중에 끈이 이렇게 제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위쪽을 향해서 묶어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거리 위에다가 이렇게 걸 거니까 이 정도 남겨놓고 여기도 2번 정도 감아 주셔서
자, 너무 끝으로 가면 혹시 풀릴 수도 있으니까 자, 중간에 여유분 남겨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주세요. 꽉 풀리지 않게. 선생님께 끈이 너무 짧아서 다시 묶을게요. 자, 이렇게 꽉 묶어서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걸 수 있는 끈이 됐고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작업 저희 이제 전구를 넣고 반짝반짝 불이 나오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자, 건전지 넣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뒤에서 보면 뒤에 오픈이라고 써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톡 잡아서 밑으로 당기면 요 뚜껑이 열려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대로 넣으시면 되고 그림이 다 있거든요. 그림대로 건전지를 넣으시고 자, 이렇게 그림대로 넣고 다시 아까 우리가 열은 뚜껑을 똑같은 방향으로 통 밀어서 올리면 이렇게 뚜껑까지 닫혀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검정색 스위치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켜주면 자, 어때요? 불이 들어왔죠? LED 전구에. 그리고 가운데로 옮기면 반짝반짝 또 밑으로 두면은 꺼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걸로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감아 볼게요. 자, 선을 이렇게 피면은 자, 전구는 LED라 뜨겁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피셔가지고요. 이렇게 엉킨 것들은 안에서부터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천천히 풀면서 밑으로 내려오게도 하고 위로 올라가게도 하면서 디자인을 만들 거거든요. 자, 우선은 얘를 여기다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 작업할 때 뒤에 보면은 철사가 여기 많이 남았죠. 요런 철사들로 우선은 얘를 먼저 이렇게 고정을 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얘도 무겁지는 않으니까 남은 철사에다가 이렇게 고정만 시켜 주시면 되거든요. 2바퀴 정도만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풀어지지 않도록 와.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자, 얘는 밑으로 한번 위에서 2바퀴 정도를 감아서 자, 반짝반짝거리는 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거든요. 감아서 풀면서 조금 엉켜 있어서 그거 좀 푸느냐고요. 이렇게 엉킨 것들은 그냥 이렇게 살짝 펴가지고 자, 위에도 한번 감아주시고요. 자, 크게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도 한번 떨궈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위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또 밑에도 나오게끔 자, 엉킨 것들은 이렇게 손으로 살짝 풀면 풀리니까
이렇게 옆으로도 가고 또 볼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볼 속으로 이렇게 넣으면 볼에 또 걸려서 여기 이렇게 잡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풀어서 자, 위에도 감고 쭉 풀어놓고 밑으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자, 이렇게 사슴 밑으로도 가고 또 옆으로도 가고 약간 이렇게 둥글게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여기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펼쳐서 놓고 모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거의 완성이 됐고요. 네,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고 조금 리본이 지저분하다고 생각이 되면 집에 가위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위로 끝에 부분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거만 마무리를 하면 리본들 이렇게 끝에 조금 남기고 자, 긴 리본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잡힌 것도 끝에만 남기고 좀 잘라 주시고요. 자, 철사도 끝에 조금만 남기고 다 자를게요. 리본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잘라서 자, 요 반짝반짝 불도 조금 디자인을 더 잡아볼까요? 요 옆으로 가기도 하고 자, 선생님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자, 우선 벽에다 걸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높낮이가 좀 다르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벽에다 걸어 놓고서 모양을 좀 잡으시면 되거든요. 자, 어떠세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나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됐답니다. 그래서 벽에다 걸어 놓고 장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올해 크리스마스는 요 갈란드 벽에다 걸어놓고 가족분들과 모두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의 마지막 강연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강연과 프로그램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피드백이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 함께한 우리 성준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세 가지 프로그램 모두 다 즐겁고 너무 유익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재밌게 살고 힘내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자.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메시지를 줬던 첫 번째 강연이 참 선명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성준 선생님의 말에 너무 공감하는 오늘 하루였는데요. 처음 강연부터 세 번째 강연까지 정말 저희 연자분들께서 너무 애정을 가지고 우리 환우와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에는 우리 환우와 가족 여러분들께 더욱더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이 함께 하기를 저희 연합회도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연합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연합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저희 그동안 평소에 만나보지 못했던 단체의 이제 환우와 가족분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점이 또 감명이 깊고요. 특히 뭐 저희 평소에 이제 만나기 어려웠었던 뭐 다발성경화증 환우회 단체장님도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고 또 한국 후종인대고라증 환우회 단체장님도 함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호명해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내년에 또 만날 기회 있고 요 근본 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오래오래 많은 시간 또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서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